경기 막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한 방을 클러치샷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규 시즌보다 경기 분위기가 극도로 고조되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팀에서 공격을 도맡는 1옵션 선수라고 해도 클러치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슛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에 더 강했고 1, 2, 3쿼터보다는 4쿼터에서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었던 최고의 클러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바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전설 레지 밀러입니다. 경기 내내 부진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하여 상대팀의 비수를 꽂는 일이 잦아 사람들은 밀러가 활약하는 승부처를 가리켜 밀러 타임이라고 불렀고, NBA 감독을 대상으로 클러치 슛을 맡길 만한 선수를 설문조사했을 때도 대부분의 감독들이 역전승하는데 2점이 필요하다면 마이클 조던에게, 3점이 필요하다면 레지 밀러에게 슛을 맡기겠다라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일반적인 NBA 선수들과는 달리 타고난 운동 능력은 고사하고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불리한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NBA 최고의 슈터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 레전드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레지 밀러는 1965년 8월 24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 고관절 기형으로 인해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던 밀러는 5살까지 다리에 보정기를 착용해야 했던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구, 배구, 농구 등 구기 종목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모여있던 집안 환경 덕에 운동을 즐기면서 점점 상태가 호전되었는데요. 더 이상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밀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농구 코트였는데, 한 살 누나이자 여자농구 레전드인 셰릴과 1대1 시합을 하면서 농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와의 연습이 밀러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는데, 또래보다 큰 키에 센터 포지션을 담당하던 누나의 블록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빠른 릴리스와 높은 포물선을 그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슈팅 폼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밀러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누나는 넘기 힘든 산과 같았는데, 하루는 밀러가 한 경기에서 40득점을 폭발시키고 신이 나서 부모님에게 자랑했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영 시큰둥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누나는 105점을 쓸어담고 뉴스에 소개되는 역사적인 활약을 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누나만큼 일찍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구 명문인 UCLA로 진학했고, 1학년 때는 후보 선수로 평균 13분 정도를 소화하면서 경기 감각을 익혔고, 2학년 때부터 기량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주전 자리를 꿰찼는데요. 평균 55.3%라는 높은 야투 성공률에 15.2득점, 4.3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두각을 드러냈고, 내셔널 인비테이션 토너먼트에서 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3학년 때는 평균 25.9득점, 5.3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주목할 만한 슈팅가드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졸업반 시즌까지 꾸준히 활약한 끝에 4년간 누적 2,095득점으로 선배인 카림 압둘자바에 이어 학교 통산 득점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NCAA 토너먼트 2라운드인 32강에서 탈락하며 대학 농구를 끝마친 밀러는 1987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1987 드래프트는 데이비드 로빈슨, 스카티 피펜, 케니 스미스 등 NBA에 이름을 남긴 쟁쟁한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는데, 그중 밀러는 1라운드 11픽으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겁없고 승부욕이 강했던 밀러는 루키 때부터 트래시 토킹도 서슴없이 내뱉는 대담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의도치 않게 정규 시즌 시작 전에 건들면 안 되는 선수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밀러가 실수한 상대는 마이클 조던이었는데, 연습 경기라 설렁설렁 뛰고 있다 루키에게 뜬금없이 트래시 토킹을 듣게 된 조던은 후반에만 40점을 퍼부은 뒤 흑인 예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넘치는 패기로 재밌는 일화를 만들고 시작한 루키 시즌, 저 깡마른 체구가 거친 NBA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사람들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해 나갔는데, 다른 선수들에 비해 몸싸움도 약하고 운동 능력도 특출난 편이 아니었지만 슛 찬스를 잡기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고, 백업 슈팅 가드로 평균 22.4분을 뛰면서 평균 10득점, 야투율 48.8%를 기록하며 NBA 무대에 잘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강팀이 아니었는데 10년간 플레이오프 무대를 2번밖에 밟지 못한 팀이었고, 밀러가 합류한 87-88 시즌에도 동부 9위에 그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는 주전 슈팅가드 존 롱의 부상으로 인해 팀 성적은 더 부진했지만 그의 공백으로 인해 밀러에게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밀러는 평균 16득점, 3점슛 성공률 40.2%를 기록하면서 리그 내 수준급 슈터로 성장하게 됩니다. 페이서스의 주전 자리를 잡는 데는 성공하고 맞이한 세 번째 시즌 인디애나의 데틀램프 슈램프라는 장신 포워드가 팀에 합류했고 팀 내 장신 센터 릭 스미츠가 성장하면서 팀 전력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주축 선수들이 받쳐주자 밀러의 기량도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상 없이 82경기를 모두 소화하면서 평균 24.6득점을 뽑아내며 페이서스의 에이스로 도약했고 팀도 42승 40패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됩니다.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정규 시즌보다 더 좋은 슛감을 보여줬지만 당시 최강 수비팀이었던 디트로이트의 배드보이즈에게 팀원들이 묶이면서 내리 3연패를 당해 일찍 시즌을 마쳤습니다. 91년과 92년에도 팀을 플레이오프로 올리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두 차례 모두 보스턴 셀틱스에게 가로막히면서 1라운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풀업 경쟁권 수준을 넘어 우승을 노려보기에는 변화가 필요해 보였고 한계를 느낀 페이서스는 92-93 시즌 개막전 2대2 트레이드를 통해 주축 선수들의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동부 8위로 간신히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 패트릭 유잉이 이끄는 뉴욕 닉스에게 1승 3패로 조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인디애나는 좋은 공격력을 보유한 팀이었지만 빈약한 골밑 자원으로 인해 잦은 실점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거듭되는 부진에 바필 감독이 경질되고 93-94 시즌부터 레리 브라운이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브라운 감독은 내외곽 자원들을 보강하면서 팀 로스터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레지 밀러가 공을 들고 있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슈터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패턴 농구를 지시했고 오프더볼 무브가 강점이었던 밀러는 스크리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샤프 슈터의 기준이라는 180 클럽 기준에 도달했고 인디애나 역시 공수 양면으로 더 짜임새 있는 팀으로 발전하며 동부 5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늘 1라운드에서 광탈하던 인디애나는 샤크와 페니 하더웨이가 이끄는 올랜도 매직을 3전 전승으로 꺾는 쾌거를 이루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2라운드에서 만난 애틀랜타 호크스 역시 4승 2패로 손쉽게 제압하며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컴파에서 만난 상대는 조던의 시카고에 번번이 가로막혀 우승에 목말라 있던 뉴욕 닉스였는데 두 팀은 서로 홈에서 2승씩 나눠 가시며 팽팽한 균형을 이뤘고 뉴욕 홈구장으로 돌아와 5차전을 치렀습니다. 뉴욕은 숨이 막히는 강압 수비로 3쿼터까지 인디애나를 70대 58로 틀어막았고 여유로운 승리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뉴욕의 열혈팬이었던 스파이크 리 감독이 코트사이드에서 14득점을 기록 중이던 레지 밀러에게 3점 빼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너한테 몇백만 달러씩 주는 인디애나도 참 한심하다 라며 트래시 토크를 시전했고 이에 신경이 곤두선 밀러는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며 초크 사인을 통해 맞받아 쳤는데요. 그리고 4쿼터에 두고 보자는 예고대로 밀러는 게임의 양상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주특기인 3점 슛 퍼레이드를 선보이며 메디슨 스퀘어를 도서관으로 만들었고 결국 4쿼터에만 혼자 25득점을 뽑아내며 역전승을 이끌어냈고 스파이크 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스파이크 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스파이크 누구라고요? 라고 답하면서 재치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한 발 앞서 나가며 남은 2경기 중 1경기만 승리하면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지만 6-7차전을 모두 내주면서 파이널 진출에는 실패하고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전년도의 성과가 한순간 반짝임이 아니라는 것을 94-95 시즌에도 증명했는데 포인트 가드 마크 잭슨이 합류한 페이서스는 52승 30패를 기록하며 올랜도 매직에 이어 2번 시드로 프롭에 진출했습니다. 밀러를 중심으로 주축 선수들까지 성장해 강팀으로 거듭난 페이서스는 1라운드에서 애틀랜타를 3대0으로 수입하며 2라운드에 올랐고 또다시 뉴욕 닉스와 붙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홈구장인 메디슨 스퀘어에서 열린 1차전 공수에서 뛰어난 조직력을 유지한 뉴욕은 18.7초가 남은 상황에서 105대 99로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20초가 채 남지 않은 상황 6점 차 리드는 뉴욕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지만 작년 5차전에서 보여줬던 밀러 타임이 다시 한번
재현되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받자마자 3점을 집어넣은 밀러는 닉스의 인바운드 패스를 가로챈 뒤 3점 라인으로 나가 연속으로 3점을 적중시키면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닉스의 공격권 때는 존 스탁스가 파울을 당해 2개의 자유투를 받았지만 모두 실패했고 유잉이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다시 슛을 던졌지만 림을 외면했습니다. 그 공은 밀러의 손에 들어갔고 경기 종료 7.5초를 남기고 자유투 2개를 얻어낸 밀러는 모두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107대 105로 충격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8.9초에 8득점을 뽑아내며 밀러 타임의 무서움을 알려준 뒤 뉴욕 닉스와 7차전까지 간 끝에 4승 3패로 전년도 서력을 성공하고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컴파에서 만난 상대는 시즌 도중 복귀한 마이클 조던을 꺾고 올라온 올랜도 매직이었는데 당시 최고조의 분위기였던 올랜도를 상대로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긴 했으나 7차전을 24점 차로 대패하면서 다시 파이널 문턱에서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은 2년간 이어졌는데 95-96 시즌에는 전년도와 같은 승률을 유지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1라운드에서 애틀랜타에게 2승 3패로 조기 탈락해버렸고 다음 시즌에는 팀 내 2옵션이었던 센터 릭 스미츠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프롭 진출에 실패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국 레리 브라운이 물러나고 97-98 시즌 레리 버드가 지휘봉을 잡게 되는데 크리스 멀린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강화했고 밀러와 함께 팀의 외곽 공격을 이끌면서 이전 시즌의 부진을 깨끗이 씻었는데요. 58승으로 승수를 급격히 올리고 진출한 플레이오프 클리블랜드와 뉴욕을 각각 3승 1패, 4승 1패로 가볍게 제압하면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대는 라스트 댄스 마지막 6번째 우승을 노리는 조던의 시카고 불스였고 밀러는 4차전에서 경기 종료 0.7초를 남기고 역전 3점 슛을 적중시키는 등 같은 슈팅가드 포지션이었지만 조던과는 전혀 다른 플레이 스타일로 팀을 이끌었는데요. 인디애나는 접전 끝에 불스를 7차전까지 몰아세웠지만 결국 83대 88로 패배하면서 파이널 무대는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단축 시즌으로 치러졌던 98-99 시즌에도 여전히 강팀이었던 인디애나는 동부 2번 시드로 미러키와 필라델피아를 시리즈 스윕으로 잡아내고 컴파에 안착했으나 8번 시드의 기적을 보여주며 올라온 지긋지긋한 앙숙인 뉴욕 닉스에게 2승 4패로 패배하면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음 시즌 꿈을 버리지 않던 밀러는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뉴욕 닉스를 4승 2패로 잡아내면서 작년의 아픔을 되갚아주고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NBA 파이널 무대를 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상대가 최전성기를 맞이한 샤킬 오닐에 코비까지 있었던 레이커스였고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면서 챔피언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주축 선수들은 부상에 시달리며 한계가 보였고 밀러 역시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전성기에서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저메인 오닐, 론 아테스트 등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리빌딩을 진행했지만 3년 연속으로 1라운드의 벽을 넘지 못했고 어느덧 39살이 된 밀러는 04-05 시즌 개막 전 자신의 마지막 시즌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리빌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었으나 시즌 초반에 론 아테스트가 음료컵을 던진 관중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으로 인해 팀 주전 중 3명이 장기간 출장 정지를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노장 레지 밀러가 공격 1옵션 역할을 수행하면서 평균 14.8득점을 뽑아내는 투혼을 발휘했고 동부 6위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습니다. 또한 1라운드에서 만난 보스턴과 7차전까지 접전을 펼치며 2라운드까지 진출했는데 2라운드 6차전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밀러의 마지막 불꽃은 꺼지게 됩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27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한 밀러는 승부가 결정된 경기 종료 15초 전 벤치로 물러났고 디트로이트의 감독이자 전 인디애나 감독이었던 레리 브라운은 추가 타임아웃을 사용하며 레지 밀러가 관중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관중들은 땡큐 레지라는 피켓을 들며 18년간 한 팀에서 헌신한 레전드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31번은 인디애나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되었는데요. 연설에서 그는 이 자리에 역대 최고의 선수가 3명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매직 존슨, 마이클 조던, 그리고 우리 누나를 꼽으며 롤 모델로서 명예의 전당까지 이끌어준 누나에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최고는 아니었지만 늘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 신체 능력을 남들보다 한 발 더 뛰어서 채웠던 그는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적어도 인디애나 팬들에게만큼은 영원히 잊지 못할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